할렐루야! 성경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에이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에 신경을 쓰고 있다. 특별히 그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암 투병 중에도 끝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2조 2,6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Siri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아이폰 S4에다가 Siri라는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그걸 만들고 난 다음날 죽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책 읽고 많이 놀랬거든요. 어머 세상에, 죽기 전날 가족들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 만들다가 죽었다니 놀랬고, 두 번째는 이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들에게 일자리를 가장 많이 대체되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잘 정복하고 나와 내 자녀들이 인공지능을 지배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 3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교수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증명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10년 후에 2016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는 제프리 힌턴 교수의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알파고 때문에 전부 다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알파고가 누구랑 싸워요? 바둑기사 이세돌과 싸워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놀랬죠. 그러고 나서 실리콘밸리 상위 1%가 움직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상위 1%라는 건,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 동남쪽에 있는 반도체와 컴퓨터 회사들이 모여있는 세계 최고 인류의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을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움직였대요. 그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31페이지가 읽어드릴게요. 리처드 와슨은 엘빈 토플러, 데니엘 핑크와 함께 세계 3대 미래학자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는 그의 책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라는 그 책에서 비행기에서 최고 비싼 등급의 특등석이거든요. 거기 탄 사람들은 편안하게 책 읽고 사색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특등석에 앉아있고, 그 밑에 비즈니스석이나 이코노믹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갖고 인터넷 뒤져봤어요. 한 번도 특등석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타는 거 일반석, 이코노미석, 경제적인 제일 싼 자리는 미국 가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석은 그보다 약간 높은 단계, 좀 좌석도 안락하고 넓고 그런 거는 이제 450만 원이래요. 거기에 비해서 특등석 1등석은 약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일반석이 한 5배 정도. 근데 진짜 특등석은 자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석이나 비즈니스석에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서도 계속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붙잡고 일하고 있고, 1등석에 특등석에 탄 사람들은 책을 읽고 사색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스스로 교육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계급은 전체 국민의 1, 2% 정도에 불과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상위 1, 2%가 나라를 지배한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육이다.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조선 500년 동안 양반 계급은 항상 전체 인구의 2% 정도였다. 물론 조선 후기에 들어서 여러 편법으로 양반들이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지배계급에 들어오지 못했다. 아무튼 조선의 양반 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육이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대물림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조선의 지배계급이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을 고수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이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조선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 그 1차 산업혁명을 했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들이 이제 1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가지고 후진국으로 막 들어옵니다. 일본으로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폈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의 결과물 발전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걸 거절했어요. 왜? 그들한테 지배당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1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시점으로부터 한 50년 후에는 똑같이 일본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죠. 다시 2006년으로 돌아가자.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자 미국 지구의 지배계급에 속한 실리콘밸리 상위 1%가 움직이. 실리콘밸리 상위 1%라는 것은 돈과 그 지식과 모든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급의 1% 사람들이라는 거. 최고 돈과 명예와 부를 쥐고 있는 그런 기술의 1%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대의 지배자가 되려면 새로운 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래야 그들은 2008년도에 새로운 교육기관을 세웠다. 이름하여 싱귤레리티 대학교다. 싱귤레리티 대학교의 교육 목표. 앞으로 인공지능은 대졸 사무직은 물론이고 CEO까지 거의 모든 직업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흐름을 진행되고 있지요.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지배자가 되는 나를 만드는 교육이겠죠. 제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지요. 어떤가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수업료는 3천만 원 정도로 좀 비쌉니다. 2달 반 만에 3천만 원을 내고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교육이 싱귤레리티 대학교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실리콘밸리의 상위 1%가 2008년에 구글과 나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대학교를 설립하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입학생 40명을 뽑겠다고 발표했는데 13개국에서 무려 1만 2천 명의 지원자가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2008년에 세계적으로 1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받는 대가로 3천만 원 넘게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들이 말하는 싱귤레리티, 즉 특이점이란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때다. 그들은 특이점을 2045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2045년에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졌다. 이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2045년도가 되면 인류가 가진 모든 지능의 합보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더 많은 지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하겠다는 게 싱귤레리티 대학교라는 거예요. 유엔 국제연합에 따르면
세계인구는 2050년간 100억 명을 돌파한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특이점을 100억 명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10억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45년이면 전 인류가 인공지능에 지배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특이점 외에도 10억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대학교를 설립했다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면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이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독특한 교육을 하는 것이 싱귤레리티 대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대학교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런 대학교가 만들어진 3년이 지난 2011년도에 110여 개국 1300개 이상의 대학교의 인공지능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저자 서베스찬 스런과 비터 노빅이 인터넷에 자기들의 강의를 공개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한 최고의 강사가 자기 그 강의를 그냥 온 세계에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직 스탠퍼드 대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강의였다. 이후 이런 흐름은 하버드 대학교, MIT, 스탠퍼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카네기 멜론, 웨즐 이렇게 지금 이름한 대학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류 대학교거든요. 그런 이와 같이 그 인류 명문 대학교들이 자기 학교의 강의를 무크 기업에 다 온라인선에 다 팔아서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자기 하버드와 같은 명문 대학교에서 하는 강의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다 오픈 판매했냐? 우리는 교육의 민주화를 꿈꾼다.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한 없이 공부받을 수 있어요. 교육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이걸 다 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검은 흑심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진실 맞을까? 어쩌면 이 아름다운 말 뒤에는 잔인한 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스탠퍼드나 하버드, MIT, 예일 같은 대학들이 세계 최고일 수 있는 것은 세계 최고의 지식인 교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모든 최고급의 강의를 굳이 인터넷에 공개를 했을까? 왜 스스로 그 최고의 위치를 버렸을까? 그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강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최고 지식을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이런 지식 전달조차도 인공지능 컴퓨터가 다 스스로 인간들 대신에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식 전달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지식을 그냥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자기들의 학문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의를 계속 듣게 해서 인공지능의 종이 되게 하고 정작 자기 학교 학생들은 강의 대신에 별도의 교육을 받게 해서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도 하버드, MIT, 스탠퍼드 등의 이름이 별처럼 빛날 수 있고 자신들은 세계 최고의 학문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지식 전달하는 최고의 지식 전달 강의는 이제 팔아넘기고 자기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또 다른 교육을 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죠. 강의를 해서 자기들만의 또 다른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전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만 내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혁신적인 일이다. 나는 이 자체를 가지고 뭐라 생각이 없다.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이들이 인터넷에 강의를 공개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했지만 다시 여기서 한번 강조하겠다.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 지식 전달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강의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종이 된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상록비 고등학교에서는 뭘 했냐면 주산
기능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1급, 2급 이게 주산으로 숫자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주산 그 기능 자격증 따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지금 은행원들이 주산 가지고 계산합니까? 안 하죠. 그때 열심히 따놨던 주산 그 계급 주산 자격증은 지금은 쓸데없죠. 다 컴퓨터가 원격으로 계산 다 해주거든요. 시대가 그만큼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자 전기차 제조업자 테슬라 모터스와 민간 우주 탐사체. 이 사람은 혼자 재력으로 화성으로 가는 민간 우주선을 발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자녀들을 그 최고 좋은 대학교에서 자퇴시켰대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훌륭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억만장자 즉 1조 원대 부자 시대이다. 이 시대의 특징은 전 세계부의 50% 이상을 세계 상위 1% 부자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만장자, 억만장자보다 1,000배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탄생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모르긴 해도 세계 상위 1% 부자가 전 세계부의 90% 이상을 차지할. 지금은 상위 1%가 전 세계부의 50%만 차지하게 된대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전 세계 1% 상위 부자들이 전 세계 90%의 이 재산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나이키나 뭐 아식스나 이런 비싼 그 운동화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가 오르니까 동남아로 베트남 같은 동남아로 갔다가 이제 다시는 독일이나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대요. 그 운동화는 손이 많이 가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정 자체를 전부 인공지능 로봇으로 자동화했기 때문에 후진국에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전 과정을 기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공장이 옛날에는 뭐 1시간에 100켤레를 만들어냈다면 한 시간에 1000켤레를 만들어내는 거, 운동화를. 근데 그것도 밤낮 없이 24시간 풀가동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공장에 인부는 몇 명, 10명 남짓하대요. 왜냐면 수의들만 공장을 가동하는데 지키는 그 수의들만 한 10명 정도면 몇만 명이 했던 작업들을 그 기계가 다 일을 한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생산의 90%의 부를 사장이 갖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5명의 아이들을 자퇴시키면서 자신이 스스로 학교를 세웠는데 그 사립학교 이름을 에드아스트라라고 지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31명의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 최고 리더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뒤에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스스로 바꿔서 인공지능의 주인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살다가 인공지능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에 2차 학선 일본의 교육혁명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일본 사람들이 교육혁명을 단행을 2번을 했거든요. 지금으로도 1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세국정책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부분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치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1차적으로 그들이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통해서
온 나라를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2013년도 6월에 일본은 150년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입시교육을 폐지하고, 이제 일본은 입시교육을 폐지했대요. 공교육에서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보통 아이비라고 불리는 국제 바칼로레아는 스위스에서 시작된 교육과정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책은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니다. 우리가 독서의 대상으로 삼는 책,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책, 인문학적인 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교육혁명을 또 했다는 거예요. 왜 일본이 2013년도에 교육혁명을 했을까요? 이들은 인공지능 혁명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교육부터 다시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서양은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어서 이 흐름에 뒤진 국가들은 서양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854년 3월 미국은 일본을 강제 개항시켰다. 18년 뒤인 1872년 11월 일본은 다음 내용이 담긴 학제를 발표했다. 전국 5만 개 넘는 학교를 세워서 전 국민이 서양식 교육을 받게 하라. 이것이 일본이 1872년에 교육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871년, 일본이 1854년에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871년, 일본보다는 한 10몇 년 뒤에 들어왔죠. 제너럴 셔먼, 미국 그 배가 대포를 쏘면서 우리나라 문호를 개방하라고 대원군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그 미국 제너럴 셔먼을 물리치고 쇄국 정책을 더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뒤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일본은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서양의 진정한 힘을 깨닫고 빨리 그 미국 문물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또 교육까지도 개혁을 했던 것이죠. 지금부터 165년 전 일본은 서양의 흑선을 만나고 교육혁명을 일으켜서 1차 산업혁명이 만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올라탔다. 그리고 이내 군사대국으로 변신해서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강제 지배를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 거죠. 얼마 만에 지배를 당했어요? 1954년도에 미국을 받아들였으니까 한 60년 만에 그들은 서양 문물을 발달시켜서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의 주입식, 획일식 교육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국제 바칼로레아를 19세기에 개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페리 제독의 그 배를 받아들여서 명치 유신을 했던 것처럼 일본이 이제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그 교육 방법을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획기적인 교육 혁명이었다는 거죠. 앞으로 인류는 두 계급으로 나뉜다고 한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계급.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은 바칼로레아라는 교육을 받아들이면서 교육의 혁명을 했다는 거죠. 일본은 전자에 속하는 국민을 최대한 많이 배출해서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아베 신조가 이토 히로부미를 본받아 2013년도 교육혁명을 일으킨 이유다. 이제 이토 히로부미 시대 때 그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가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만들었던 전범 중에 하나인 그 이름이 뭐였냐면 요시다 쇼인이라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제자인 기시노부스케, 이 사람이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의 주 전범이거든요. 그 사람의 외손주가 아베입니다. 아베는 다시 교육을 혁신해가지고 다시 한번 대동아 공영권, 한국과 중국과 이 아시아를 다시 한번 일본이 제패하려는 꿈을 뭐로 가지고 꾸었다고 그래요? 교육혁명을 통해서. 일본은 국민 평균 독서량 1년에 약 60권으로 미국, 유럽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서 국가가 서양 바켈로레아를 받아들여서 국민의 독서 의지를 싱귤레러티 대학교, 하버드 의대, 에드아스트라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일본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칼로레아라는 교육을 받아들여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자녀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혁명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2013년도에. 누가요? 아베가 왜 했어요? 이 교육혁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동아시아 전부를 다시 한번 일본이 정복해 보려고. 뭐부터 해요? 교육혁명부터. 그런데 UN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독서량은 세계 166이래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거든요. 근데 독서량은요, 세계 166이에요. 얼마나 낮냐고요. 게다가 우리 독서 문화는 단순히 눈으로 읽는 정도가 아니라 정도다. 아니 2주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도대체 어떤 미래를 맡고 싶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성경 읽는 부모학교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성경도 안 가르쳐요. 그 다음에 책도 안 읽어요. 부모님들이. 어떡할 거냐고요. 지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모님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는데 그 복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면 우리들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배웠던 방식으로 국영수 잘 가르치면 되겠지, 명문대학교 가면 되겠지, 법대나 의대 가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자녀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도 가져야 되고요. 자녀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부모님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는다고 자녀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서 자녀 교육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선진국과 또 실리콘밸리 1%의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대학교와 특별한 학교를 만들고 일본도 특별한 교육과정을 교육혁명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이렇게 잠자는 사자처럼 성경적인 교육도 안 돼 있고 또 일반 상식과 일반 교육도 안 돼 있는 차로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곳에 들어와서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성경도 연구하고 일반 세상 교육도 연구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교육혁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책을 읽고 나눴습니다. 부모님들도 성경과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점점 더 책을 읽어가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